백수 120만 명이라고? 환율 미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님? 한국 경제 박살났다고 함. 사실상 IMF급 경제 상황이라던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상상 초월급으로 위태롭다는 인식이 퍼지며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닌데요.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약 97%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게다가 응답 기업의 약 23%는 올해 경제 위기가 IMF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와버리니까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IMF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경제에 무지한 저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숫자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우리나라 경제, 정말 IMF급으로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고작 1.5%. 그러나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위기의 진짜 요인으로 주목한 것은 낮은 잠재 성장률이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할 수 있는 상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한테 위기라는 거 한 2번 정도 왔어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폰이 이제 IMF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라는 거는 갑자기 가다가 성장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성장을 하고 있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7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을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낯선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불안감이 확산했는데요. 1,470원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결국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 체력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체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하는데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강달러 때문에 1,450원까지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계엄이 생기면서 1,460원, 1,470원까지 간 거고 1,500원이 넘어가서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이 무역할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게 돼요. 교역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필요한 달러도 많아지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러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그 돈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IMF가 다시 옵니다. 그때도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국가 총부채. 국가 총부채는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진 빚을 말합니다. 나라빚 6,200조. 이거 특별히 많은 건가요? 사실 많아요. 많은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보다 나눠서 봐야 돼요. 부채가 어떤 부채가 있느냐. 크게 보면 3가지거든요.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 부채,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는 92%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DP 대비로.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증가율로는 1위고요. 가계부채의 60%는 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 또 전세대출은 빠져 있어요. 넣으면 더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1960년대 이후에 위기들은 전부 다 부동산에서 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는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 집에다 다 몰빵한 거예요. 집값 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도박을 정부도 하고 개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청년 백수 120만 명. 그때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기업들이 막 확장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계속 뽑았어요. 지금은 반대로 계속 우리가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아요. 청년층 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일하지 못한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젊은이들이 막 죽으라고 뭐 스펙을 막 만들고 취업 재수까지 해요. 또 뭐 경력직을 뽑는다니 뭐 이러니까 또 인턴부터 하고 뭐 그렇게 지금 하면서도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막 내몰리고 있는 거죠.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줄죠. 기술이 대체하니까 명태도 많이 시키고 많이 주더라도 경력직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절망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매일매일. 겪어본 적 없는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저는 각자 도사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줘야 돼요. 중소 기술기업에다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5억씩 쏟아붓는 거예요. 큰 돈일 것 같지만 예산에서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 중소기업은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재취업해야 되시는 분들은 자영업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자영업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요. 망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영업보다 새로운 본인이 원하는 산업으로 빠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지만 대신에 쓸 만큼을 모으면 걔는 티끌이 아니에요. 버티면서 그 돈 가지고 짠물테크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숫자들로 IMF급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한국 경제. 그 실태를 알고 나니 현재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 시기 속 생존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난 1일 확정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이 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요구하기 위해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화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문제인 진짜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더 낼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높은 보험료율로 인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됐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된 게 아니냐. 내는 돈은 천천히 올려 기성세대는 보험료 인상을 덜 부담하는 반면 기성세대의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바로 올렸다는 건데요. 당장 청년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연금 고갈 시점은 겨우 8년 미뤄진 2064년. 20대 대부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기도 전에 연금은 고갈되고 맙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답변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어요. 연금개혁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도 나와요. 이런 땜빵식 처방으로는 본질적인 구조 개편 전혀 안 될 거고 구조 개혁 자체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보험료를 높여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애초에 연금 고갈은 왜 생길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원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험료율 1%당 소득 대체율 3.3%를 받으면 웬만큼 받아가는 똔똔이 되는 그런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이 13%일 때 소득 대체율이 43.3이면 맞아요. 즉,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안 전까지 쌓인 미적립 부채, 즉 빚입니다. 이번 개정안 전까지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였거든요. 출생률이 높은 시절엔 미래 세대의 보험료로 이 구조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이를 부담할 미래 세대가 줄고 빚은 점점 쌓이다 보니 언젠간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빚이 얼마냐? 되게 무서운 숫자인데 1,700조 원입니다. 아니, 그럼 이 1,700조 원을 해결하는 게 연금 개혁의 핵심 아니에요? 빚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을 탕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원금을 탕감하는 방법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올리는 거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자동 조정 장치를 쓰면은 기금 고갈을 추가로 한 15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PD님은 어떤 것 같아요? 2088년 기금 고갈 괜찮으세요? 저야 그 나이 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은 담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서 제 연금이 또 깎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재정을 빨리 투입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꺼번에 1,700조 원을 어디서 끌어당겨온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큰 돈이거든요. 어차피 나눠서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년 국고에서 GDP 1% 정도를 더해주면 기금은 용속이 됩니다. 해외에
같은 경우에도 저출생인 나라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그럼 연금에서 국고 투입을 하나요? 국고 투입을 안 한 나라를 찾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옆 나라 일본도 사실은 한 20% 정도는 국고에서 나가고 있고요. 독일도 한 25%, 프랑스도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나오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기초연금을 손질해 돈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2008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해 최소한의 노후 생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지급액 총액이 정확히 GDP 1%거든요. 한 시점 노인들, 그러니까 1960년생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 받으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순자산이 20대, 30대보다 더 많은 세대세요. 빈곤율도 낮아요. 그럼 기초연금을 조금은 조절할 여지가 있는 거죠. 최근 젊은 국회의원 중심으로도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주로 내고 있는 연금소득세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에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7,800억 원 정도 세수가 됩니다. 준비 중인 법안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운영비 한 5천억 원 정도를 지금은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보험료를 더 오래 많이 내야 할 청년 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한 채 결국 확정된 국민연금 개정안. 개정안 통과 이후 논의를 이어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정부와 입법부, 청년들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브스 뉴스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연금특위에 전달하겠습니다. My answer is very simple. If they complain, if you want your tariff rate to be zero, then you build your product right here in America. 관세 이렇게 올리면 한국도 물가 오르는 거 아님? 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임? 이제 일자리까지 미국에 뺏기는구나. 우리나라 이제 수출 못해?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니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의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은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면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국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 상황만으로도 IMF급 위기다, 역대급 경기 침체다, 불안한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된 상황. 자자, 눈물 닫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에는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체결이 돼 있잖아요. 덕분에 대부분의 상품을 거래할 때 관세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의 약 70%는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산층들을 일자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수입 상품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으로 수입되는데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고 중산층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고, 한마디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주로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 즉 제조와 수출이 강했던 국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안에서 제조와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낮아요. 그나마 우리가 수출이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일부 품목들이 수출을 호조를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이 관세 폭탄이 제대로 터여버리면은 이제 수출이 줄어들겠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생산하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면은 결국은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명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나타난 실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도 각종 부품 제조를 동남아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관세 영향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뭐 캄보디아나 태국 등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한 상황이었고 다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그런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상품들이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중국도 그렇고 그 동남아도 그렇고 트럼프와 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일종의 국정공백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혀 우리도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지수 101.6. 최근 우리나라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신용카드 대란으로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소매 판매액 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경기의 바로 밑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소매 판매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101.6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2020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19가 터졌던 해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어요. 그 해를 100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100일 100이라는 것은 거의 그 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5년마다 기준이 갱신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수가 위태로운 것이죠. 내수 경기가 침체된 지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소비를 하게 되고 3. 소득 격차 연 2억 원 돌파. 지난 1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 계층 간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50, 많아야 60입니다. 대기업은 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중소기업은 서로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인재난이 나타나는 거고. 너무 막연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양극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조업 업체는 한 50% 이상이 하도급 업체인데 사실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하도급 업체가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있느냐. 점점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이 거래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다 같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상생의 어떤 자세를 가질 때에 거기에 어떤 신뢰감이 더 생기겠죠. 그런 신뢰감 통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매일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따라 알게 모르게 흔들리는 국내 경제. 지금의 세계에는 모든 국가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조치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 경기도 살려야 되겠지만 국제 경기 상황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들지만 그래도 해결의 시작은 어지러운 경제 지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 아닐까요?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더 알아보고 싶은 숫자가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스브스 뉴스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